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준비되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데요. 물론 야당 추천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제 한변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변에 대항하는 거의 유일한 자유우파를 수호하는 그런 변호사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민변은요, 그 인원 몇 명 정도 되냐 하면 한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1000명 이상 넘어간 이후에 한 2, 3년간은 이제 계산 불가인데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변은 지금 몇 명이냐? 100명 조금 넘어요. 그 왜 안 오느냐? 겁나거든요. 가장 세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류가 법조인들입니다. 자기 사업에 무슨 지장을 초래할까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본인 같은 뜻을 갖고 있다 해도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사실 현실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응원해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의 한 100여 명이 투사처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더욱더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특조위의 이제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전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변호사단체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공동대표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또 양쪽의 사이에 껴버렸어요. 양쪽 사이에. 지금 이제 세월호의 참사의 진상을 조사를 하는 위원회에서 그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하고 무조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고맙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던 바로 그쪽 세력들이 당시에 이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됐지만 거기는 진상조사는 뒷전이에요.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대항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자꾸 진상조사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대통령 7시간인가요? 7시 반 시간인가요? 그 사이에 끼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사퇴를 했고요.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또 무슨 인연이 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적폐기관장으로 제가 몰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쫓겨났죠. 쫓겨난 이후에 참 암울한 시절을 보냈고요. 참 서글픈 세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한테 기회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올려주세요.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호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보호 해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국민소송을 통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부 측 대리인을 맡아가지고 4대강 중에 이제 영산강 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4대강 보호 해체를 한다고 해서 그때 4대강 보호 해체에 대한 를 막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법률단장을 맡아서 당시 4대강 보호를 해체하면 그야말로 이 국가 재물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이제 기억을 하시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불공정한 좌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실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거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포함해서 저야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적폐청산했었습니다. 무지무지한 적폐청산을 했어요. 그때 한 4명인가 5분이 수사하는 중에 자살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구속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개혁이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뭘 했느냐. 당시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 그 김부겸이죠. 당시 이제 그 행정안보 장관이었죠.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지네들끼리 했어요. 그럼 마치 무슨 국민적인 합의를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딸려 들어가는 게 항상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조국이 임명이 되면서 바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검찰개혁인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한테는 이제 뭔가 다음에 재집권에 어떤 발판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조국 사태 하면서 그야말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광화문하고 시청 앞 일대를 우리 그 군중들이 다 모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10월 3일입니다. 그때 아마 그 정강훈 목사가 공동대표로 돼 있고 이재호 장관이 아마 거기에 무슨 이제 그 상임 집행위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 조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법률단 뭐 대표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일한 건 많지 않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게 그 이제 뭔가 이 검찰개혁 공수처 얘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조국이 사퇴를 했어요. 조국이 사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했던 것이 그 이제 패스트트랙 입법입니다. 패스트트랙 입법. 그 4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군소 정당은 마치 이제 비례대표로서 표를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꼬셨어요. 그죠? 꼬시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반대급부로서 요구한 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검찰개혁이라고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이 법안에 관한 건데요. 이게 그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1차 수사 개시권을 갖고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그간에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가 신설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 먼저 통과시킨 게 12월 말 공수처법 통과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들은 이제 됐습니다. 나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은 뒤에 이제 통과됐고요. 제가 지금 4.1 거실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된 거에 인연 중에 하나가 이제 MB정부 시절에 이게 2012년 4월인데요. 국회 이제 그 사개특위 같은 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 법원 개혁, 정관예우 같은 거, 법원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 대한 뭐 인력수, 로스쿨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변호사 개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에 이제 그 대표로 나가서 여기에 참석을 했다가 검찰 개혁을 대한변협 대표로 나가서 해야 될 분이 그날 참석을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부랴부랴 여기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 이제 한 내용이 바로 그때 공청회 내용에서 주되게 얘기했던 부분이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공수처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당시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자금 사건. 그 대선자금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소위 이제 대검 중수부 쪽에서 지금 이제 이해창 총재 쪽,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말기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검찰이 해야 될
어떤 비측근들에 대한 녹음 평시에 대한 이제 수사도 실제로 이루어졌었죠. 그런 것들 가는 게 국민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았던 거니, 받았었기 때문에 뭐하러 그 공수처라고 하는 걸 또 만드냐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여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이제 못 시킨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그걸로서 족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인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검찰개혁인 것이지 뭐하러 공수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적에 사실은 저쪽에서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 여당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인격살인당했다. 그래서 노무현 자살에 대해서 어떤 보복 같은 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제가 어떻게 그걸 느꼈느냐. 이날 제가 이제 그 2010년 4월에 공청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막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야당이죠. 지금의 여당 쪽에서 주장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다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반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 받은 것 같고 본인인지 그 가족인지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자살했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끝나버리는 건데 왜 검찰 수사로 해갖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부터 시작해서요. 우윤근 뭐 등등 당시 법사위원 그 현재 여당 측 의원들이 뭐 무지하게 화를 내면서요. 뭐 속기록에서 저 이현 변호사 얘기한 거 삭제하라고 그러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난리를요. 그리고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누구죠? 우리 그 경찰청장 한 분이 노무현이 뇌물 때문에 자살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난리를 펴가지고 지금 아마 그분은 거의 존재가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요. 검찰개혁, 공수처, 이거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고요. 보복심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변호사를 하면서 좀 마이너처럼 지냈던 그런 분들이 어떤 검찰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뭔가 그 반감 같은 게 근본적으로 박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다음 해주세요. 원래 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왜 검사를 무슨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검사라고 하는 건 본래 공익의 대표자고 법치 수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검사의 기본적인 지위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 검사라고 하는 건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하고 분리해서 어떤 수사와 기소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에 대해서 뭔가 준사법적인 기능으로 견제하고 그리고 균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검사라고 하는 게 그래요. 검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근대 시민혁명의 상징이라고 해요. 프랑스 혁명 나서 민중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공직자를 만들자라고 했고 공직자를 만든 게 검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국주의가 횡행했던 시절에 바로 시민 통제의 역할을 검사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거학을 차단한다, 거학에 대항한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은 이겁니다. 경찰 수사하는데 지휘 통제, 제국 경찰 같은 데가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경우에 항상 인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자유주의적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보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일제 경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어떤 검사의 역할은 여전히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륙법규의 국가, 영국, 미국 계통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서의 국가검찰은 모두 수사지휘권을 갖고요. 수사권도 갖고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소하고 재판합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 결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수사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수사한 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권한을 뺀다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막강한 검찰의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제도에 의해서 변호사들,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서에는 물론 있어요. 검찰의 힘이 너무 셌을 때 검찰 파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통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특별검사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지금 현재 재정신청 제도도 그 마찬가지의 내부 통제 제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갔죠.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는 이 공수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력기구다 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폐지시킨 대검 중수부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배우자도 포함이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함께 판사, 물론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그리고 뭐 그 고위경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한테 대해서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막강한 권력이죠. 그래서 이거 공수처 얘기하는 분들이 외국 사례를 보통 드는 게 홍콩의 염정공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하는 데죠.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심지어 이제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 중에 중국의 국가검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나치 시대의 게스타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 모두 행정기관이에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어디 칼럼에 제가 봤는데, 소련의 KGB 전신 레닌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체카라고 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 체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반혁명군자로 숙청을 했고, 그 다음에 볼셰비키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덮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유일한 모델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 공수처 대상의 절반이 법관이다. 그런데 재판과 관련 없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해서 고발을 받고 수사받을 경우에는 재판이 위축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판사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받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발 마구 해대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어떤 유리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리한 여건들이 조성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금태섭 의원이 반대한 이제 논리인데요. 결국 이제 여기 당에서 이제 나오기까지 했지만 이 얘기입니다. 권력기관을 제한 축소하는 게 바로 시대적인 추세인데 오히려 왜 또 만드느냐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나라는 없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권이 공수처를 악용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공수처를 악용해서 전횡을 이삼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에 했던 얘기고,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특수부 검사를 역임했는데 특수부 검사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사건이 없으면 뒷골이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다가 뭐 하나 있으면 뒷조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찬 당시에 아마 당대표였던가 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통신사찰, 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올라가시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개혁은 최고 권력자를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건데 통제받지 않는 막정한 권력을 갖고 친정권 권력계의 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수처가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군림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밑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공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됐더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그 다음에 공수처 위원을 주장한 인물이다. 라고 해서 황공스럽게도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됐지만, 당시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가 이현 변호사 저 사람 공수처장 후보 되면 안 된다고, 추천위원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되는 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공처장 후보로 추천된 줄 알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근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제가 공처장 후보 당시 추천위원이라고 하는 거를 야당에서 이제 좀 지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천한 거니까 뉴스거리긴 하죠. 근데 일면에 날 정도인가요? 나 그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방송 뉴스에 앞부분에 막 추천위원, 이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음이요. 공수처법 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입법으로 일반 입법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희도 이제 독재수사처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친문 무죄, 반문 유죄하려고 하는 그런 기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여기에 지금 공수처장은 그야말로 중립적인 인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여야당에서 추천위원이 2명씩 참여하고 그리고 당연직으로 3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돼서 그중에 5분의 4 의결로 2명을 뽑기 때문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명 중에 6명.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쪽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2002년 총선에서 다른 때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3교섭단체가 없었어요. 그죠? 3당이 없어요. 통상 선거하게 되면 제3교섭단체 생겨요. 그러면 야당에서 2명 추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명은 1교섭단체, 한 명은 2교섭단체예요. 아마 정의당 같은데 아니면 국민의당 같은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한 분 아시죠? 어떤 분들인지. 여당 후보 쪽보다도 더한 분들이 돼요. 그럼 사실은 이거 처음 설계부터, 뭐 대장동 설계 얘기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처음 설계부터 비토권 인정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총선했더니 3당이 없어진 거예요. 3당이. 그래서 지금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입법 폭주 상황이 발생을 했고 공수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10월 10일 때 얘기고요. 12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일반 가결되고 같은 날 15일 뒤에 공포하고서 바로 시행했어요. 5일 만에. 그 내용이 뭐냐면 제적위원 7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7명 중에 5명을 하면 바뀌는 걸로 야당 비토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아예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대놓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재정 이유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 개정 전에, 공수처법 제정 전에는 그 추천위원회에 이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 출신 2명, 그 변협에서 추천한 1분,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분 1분 해서 될 수도 있었어요. 거의 합의까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추미애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검사 출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찬희 변협회장이 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토권 행사했다고 그러고, 뭔가 좀 절차를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데도 그걸 비토권 행사하는 걸로 마구 언론에 올렸고요. 저도 그 대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찬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죠? 한 2005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저하고 절친했던 그 후배 변호사예요. 후배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서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비토권 행사. 근데 비토권 행사한 적 없어요. 심지어 검찰 출신 2명이 될 뻔했다니까요. 그러더니 비토권 행사하니까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공처장 개정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친정부 인사인 김진욱, 이걸리에 대해서 유력한 후보로 이제 올랐고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김진욱은 법무부 장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일반 법조인들로 개방직으로 뽑았을 때 바로 지원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누구냐? 황희석 아시죠? 최강욱, 황희석. 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민변이고 사무처장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가 우선권이 적고 김진욱은 거기서 밀렸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걸리는 그 뭐죠? 그 전일 빌딩 헬기 탄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국방부 그 이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현직.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하냐는 거예요. 그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한 분은 사퇴를 하고 또 한 분 들어와서 내가 새로 들어왔으니 후보 추천권을 달라. 추천위원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라고 했는데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부결을 시키고 저희가 퇴장한 다음에 결국은 김진욱, 이걸리를 후보로 추천했고 대통령은 김진욱을 공처장으로 지명했고 임명해서 그 1월 22일 공처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김진욱은요, 친여권 인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권국장 뽑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 친정권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수사 경험이 없어요. 판사하고 김현장에 있다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중간에 특검할 때 일반 수사관은 했어요. 수사관. 근데 수사관 3개월인가? 한 거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공수처장은 수사기관장이거든요. 기관장. 그리고 기관장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빌공짜 공수처, 무능한 공수처는 김진욱을 임명한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차장도 판사 출신이에요. 게다가. 그러니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이 돼 있을 수는 없죠. 누가 뒤에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어쨌든 처음부터 무능한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다라고 하고요. 내가 이건 여기 조금 여론으로 적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아시죠? 택시기사 폭행 사건 했던 거기가 아마 처음에 공처장 후보로 내정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 전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후보 추천 받을 때부터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추천한 그 변호사는 뒷전으로 하고 김진욱 후보를 만약에 라고 하면 아마 공처장 시험으로 뽑으면 김진욱이 되겠다. 너무 스펙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굉장히 처음부터.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김진욱이 내정됐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헌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말았느냐.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을 했었고 소송을 했는데도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하는데 뭔가 장애를 제거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도 나섰어요. 그로부터 7일 지나서 1월 28일 날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수사기관을 입법하는 데 대해서 입법자, 국회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다수당이 일방 입법한 걸 존중하겠다는 얘기죠. 뭐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건 평등권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그런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저도 냈습니다. 그때 각하시켜버렸어요. 각하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적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권리 침해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나름 그 행정법에 상당한 정도 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2번인가 제가 출제를 했어요. 근데 글쎄 그런 이론이 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법원에 제가 제출한 겁니다. 공처장 후보 추천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각하됐고 이건 대법원까지 저희가 했는데 다 각하 결정됐어요. 이유가 뭐냐? 공처장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건 행정소송이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통령한테 대해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지 행정소송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이 공처장 후보가 누가 됐는지 온갖 관심과 이 엄청난 보도들이 많이 났잖아요. 추천하는 그 자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공수처에 그야말로 빌공짜 무능하고 그 다음에 정말 공포의 수사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손준영 검사에 대해서 3차례 영장 기각이 됐고요. 김웅 의원한테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준항고를 내서 법원이 인용했어요. 이거 위법하다고. 공수처 관계자 스스로가 우리 아마추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법 연구에 출신으로 알려진 여원구 공수처 차장은 여당 의원하고 접촉을 해줘요. 전화 통화하고 식사 약속까지 잡았다가 탄로나서 결국 식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이제 현재 공수처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무능한 빌공짜 공수처는 김진욱 공처장 임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공포의 공수처, 이 공수처는 입법 그 자체로 되는 거다. 반영이 됐다.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 다음요. 지금 공수처의 불법 통신 사찰에 대해서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저희 한변에서는 어제인가 그제 국민소송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했던 사건에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 구성한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에 기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라고 하는 데가 지금 아까 나온 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거의 사찰 수준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요? 밑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있죠? 법원, 검사, 수사기관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에 대한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여 열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야 돼 있는데 지금 이루어진 통신 자료 조회라고 하는 것이 수사 목적이 아니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사 목적이라고 해도 필요 최소한이어야죠. 기본권 침해는 필요하고도 최소한이어야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마구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차별적으로 많이 한 거로 지금 보여져요. 지금 유상범 의원 얘기는 윤석열 현재 우리 후보죠.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은 240만 건에서 280만 건 통신 조회했다. 그러니까 건당 1.2회다. 근데 공수처는 3개 사건 하는데 수백 건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이요. 공수처의 현수처는 뭐냐.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공수처는 정책 중립이 생명이다.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라고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후보한테의 고발 사주 사건에 지금 정신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과는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만 보여주고 무능한 수사 일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 그 다음에 비판적인 언론인한테 대해서 통신 사찰을 자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변,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인권 친화 기구를 자처했는데 공수처가 무분별한 인권 침해를 하다니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어째그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처장 이후에, 임명 이후에 이제 상황인데요.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 거이긴 합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찬희 회장이 지원했던 대한변협 회장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 반대, 당선된 후보는 물론 이제 로스쿨 변호사들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이찬희 회장이 지원한 거, 이찬희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게 당시 집권 여당을 위해서 공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함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 반발의 표현으로 결국은 지금 이제 대한변협 회장은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선거 결과 이찬희 회장의 대립각을 세웠던 현재 대한변협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의 비서관인 남편이 전 지방변호사회 회장이었는데 다시 나왔어요.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로스쿨 쪽을 대표하는 젊은 변호사가 지금 이제 당선이 된 거이긴 한데 그 정서는 그렇게 깔렸습니다. 이거는요, 2005년에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만들고 그 당시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해서 당시 민변에서 내세웠던 그런 변호사가 있었고 우리 쪽은 반민변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선거를 했어요. 2005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겼어요. 예상을 깨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왠지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안 저편이던 대한변협이 지금은 저편은 아닙니다. 우리 편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11일 날 그야말로 저하고 20년 인연도 걷어차고 친여적인 그런 행각을 일삼았던 이찬희 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이요. 그 현실 깨면 되죠, 뭐. 다음이요.
지금 대선하고 관련된 공수처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성남시장 때 강연에서 했습니다. 근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서는 말을 바꿨어요. 뭐 말 바꾸는 거 주특기죠. 2016년 페이스북에는 자기가 통신자료 조회 당한 거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 통신 사찰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말을 했어요. 뭐 이게 아마 매우 필요한 자료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꿨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저 이재명 비리 특위 위원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의 그 시민단체 진상조사 단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뭐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로 지금 빠져 있는 일인데, 지금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세월호 때,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정농단 때 사이다 발언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남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데 다른 이슈보다는 공수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아니고 올라가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큰 게 뭡니까? 대장동의 그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현동은요, 대장동에 가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자리에 그야말로 거기에 공공주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공주택은커녕 한복 비율을 그냥 거의 없는 거나 없게 다 해버리고요. 거기다가 옹벽 아파트 만들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사업권 달라고 조폭하고 자기 측근이 나타나서 거기서 뭐 얼마를 뜯어냈다든가 뭐 70억을 뜯어먹어요. 이런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장한테 대해서 사퇴 강요한 거. 이거 직권남용이죠. 이거는 공수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강요한 거. 자기 성남에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대해서 차병원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서 160억을 뜯어먹어요. 그 중에 뜯어먹는 건 물론 이제 성남에, 이거 그 얘기 하면 안 되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그거라. 어쨌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조폭 연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본인의 권력비리 되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이 뭘까? 첫 번째, 이게 지금 성남시장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직무상 범죄여야 돼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코나이 특대 이용입니다. 요거는 설명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나이 특례 이용. 다른 지역하고 한 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업체에 그냥 특혜 미뤄뒀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대교 무료화. 그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마지막 경기도지사로서 사인한 거. 그거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거 뭐겠어요? 뇌물이죠. 이거 얼마 전에 이거 폭로하셨던, 제보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죠? 자, 다음. 그러면 제가 우리 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하는 그런 무렵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뭐 아세요? 70%가 넘었어요. 검찰 개혁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이 상황에서 공수처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이 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 이충상 위원장인데요. 이충상 교수님이 이제 위원장인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수사 효율평가, 그 중의성평가 1차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 효율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 그 다음에
중립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거는 거의 1차, 1차 합쳐서 20% 안팎이에요. 근데 일부 개정하자, 개혁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폐지하자는 얘기가 늘어났습니다. 1차와 2차의 차이는 그 사이에 바로 이 통신 사찰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결국은 폐지 여론 쪽이 훨씬 높은 거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발표자, 제가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독재 수사처다, 무능하다, 무능할 거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공포정치나 다름없는 그런 수사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수처 처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처리해라. 공수처 처리 시도는 처리해라. 대안으로 검찰총장하고 검사에게 신분 지위, 직무에 관한 그 검찰 독립, 검찰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명무실한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한번 지금 제대로 실시도 안 하고 있죠. 특별감찰관 제도, 상설특검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뭐냐? 공수처 폐지해야 되고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기구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공수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정권 교체로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집권하면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으로 이제 결론을 하고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의 행태로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대안으로 공수처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견제 감시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는 거는 현 공수처하고 같다. 그러나 현 공수처하고 다르게 기소권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오로지 수사권만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재직증 범죄가 아니라, 직무상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 주제 발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